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레 국정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기후위기 특위 등을 발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갖고 계엄 이유와 정치 시스템 개혁을 호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뻔뻔한 태도로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각기 최후 진술을 마친 가운데 탄핵 심판과 선거법 재판의 선고 시기가 맞물리면서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모레 국정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정협의회에선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동길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모레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열어 연금개혁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소득 대체율과 자동 조정장치 도입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처리하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조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근데 모수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좀 의견이 좀 대립이 되고 있어서 그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서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은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연금특위로 넘길지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밖에 여야는 오늘 회동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회동에 앞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며 위중한 시기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단결했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위기 극복 DNA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9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3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평했고 야당은 시종일관 궤변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한 걸 두고 긍정적이고 호소력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치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개헌까지 하게 됐다는 얘기를 누차례 하셨고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 최후 진술과 변론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었다고도 평했습니다. 또 개헌과 관련해 국민에게 어려움을 준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말했는데 일각에선 헌재 결정에 승복할지 밝히지 않았고 통합의 메시지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하며 구제불능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곧 깨우치게 되겠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며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진술에서 간첩이란 말을 남발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겠냐며 꼬집었습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8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연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정략적으로 표만 계산하며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소송으로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상장 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권을 거론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제안에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정책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시간만 남은 가운데 여야는 당분간 탄핵 찬반 여론전과 함께 쟁점 현안을 놓고도 치열한 대치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질의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귀순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발 여러 가지 관세를 비롯하여 조치들이 있는데 기업들도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정부도 나름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어떠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축소 폐기 등의 미국의 경제 관세 정책에 발맞춰 변화 동향을 모니터링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또 기업 경제단체들, 기업 총수들과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또 관세 문제는 실무 차원에서 협소통했던 것을 장관 레벨로 옮기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의원들은 우리 정책과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에서 접점을 모색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조 장관은 조선과 에너지, 인공지능, 우주 항공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 군인들을 대한민국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 당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에 조 장관은 본인의 귀순 의사가 분명할 경우에만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원칙에 따라 귀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핵 억지력을 갖기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완전히 대비해야 하지만 한미 동맹 간 긴밀한 협의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오늘 이슈픽 서한한 개건기자와 함께 어제 헌재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대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대국민 사과 대신에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게 두드러졌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 여야 반응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 67분간의 최후 진술 그리고 19,000여 자의 원고였습니다. 이 최후 진술의 대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는 점과 또 야당의 책임을 묻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야당을 48번이나 언급하면서 네. 북한의 지령이 한국 정치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에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복귀 시에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조기 대선을 추진하라는 점도 역시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진정성 있게 설명했다며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정을
직접 찾았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진솔한 대국민 사과와 비상겸에 이르게 된 본인의 고뇌가 진솔하게 잘 나타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파렴치한 거짓말로 심판정을 더럽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 등 남 탓과 망상으로 일관했다며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이 개헌 언급에 대해서는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이 평일을 10차례 정도 진행한 뒤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인용 여부 선고가 먼저 나올 경우에 대통령의 이 탄핵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재판관 8명만 참석하는 평의가 이제 열리기 시작합니다. 법리적인 여러 지점들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개인 의견을 내놓고요. 또 마지막의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짓는 평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미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8명의 결론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평결은요. 그동안 회의에서 꺼내놓았던 각자의 판단을 확인하고 이를 확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문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틀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흘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기 때문에 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헌재 선고 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선고할 수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만일 한 총리에 대해서 기각 결과를 내리게 되면 거꾸로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좀 짚어보면요. 윤 대통령을 만일 탄핵하는 쪽으로, 이 기각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면 네. 거꾸로 총리의 빠른 복귀가 그만큼 불필요해지기 때문에 거꾸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평의에서 더 지배적인 의견이라는 게 반영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국민의힘은 사실 그동안 이 외교 공백과 국정 안정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해서 선고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만일 복귀를 하게 되면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대행 체제를 헌재가 구축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공수처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수사였지만 수사 과정을 놓고서는 잡음이 적지가 않은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을 상대로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제 열린 이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상대로 말씀하신 부분을 강하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한 뒤에 이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해서 발부받았다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오 처장은 이에 대해서요. 압색 영장 때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이 대통령이었던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압색 대상은 아니었고 또 기각되고 나서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고 주소지가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요. 국민의힘에서는 구체적으로 국회에 한 답변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주진우 의원실에서 서면 질의를 했는데 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 공수처가 답변서를 보낸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겁니다. 이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 공수처장도 이에 대해서는 이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 온 직원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공수처 폐지법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특히 법조계에서도 영장 청구의 대상인 이 법원을 바꿔가면서 청구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다수인 탓에 이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공수처 개혁을 여권에서는 꾸준히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공수처의 이런 논란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더 제대로 공수처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검사의 규모도 늘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권을 줘야 한다. 이런 개정안이 발의가 됐더라고요. 네, 이 정반대의 분위기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민주당의 안인데요. 큰 골자는요.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 보장해주는 점과 또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이 25명에서 50명으로 2배 확대하는 그런 안입니다.
당연히 수사관 정원도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요. 공수처를 국회나 대법원과 같은 이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 예산 편성권을 준다는 것은 사실 조직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내란 수사 때 기소를 위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했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범위를 일치시키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또 장성급 장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소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겼어야 됐는데 개정안에서 이런 규정을 삭제하고 공수처가 수사한 대상을 모두 자체적으로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 단독 처리로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사실 지금 당장 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논공행상적 성격이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이 공수처를 폐지하자라는 국민의힘과 공수처를 더 확대해서 이참에 제대로 자리 잡게 해주자는 민주당, 이 조기 대선이 열리면 여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으로 공수처를 도마 위에 올릴지도 역시 정치적으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녹색 기후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취임 이후 줄곧 기후 국회를 강조해온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면서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 기후변화 포럼이 올해로 15번째 녹색 기후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 모두 19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대상엔 최평순 한국교육방송공사 PD가, 우수상엔 덕수중학교 도시농부 융합과학 동아리 등 16개 팀이, 그리고 조연서 나래유치원 원감 등 2명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후행동 확산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논의가 대내외적으로 여러 도전에 부딪히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의 일상과 생업 그리고 산업과 경제의 생존을 위한 당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해서 에너지 안보, 탄소 경쟁력 이것을 확보해 가야 됩니다. 우 의장은 또 기후국회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입법과 정책, 그리고 국회의 친환경 실천이라는 두 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입법권을 가진 기후특위 구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권을 주게 되면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가는 데 크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밖에 세종의사당을 탄소 중립의 상징적 건물로 설계하고 국회 내 일부를 탄소 제로 건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전력망 확충법 등 에너지 3법과 상법 개정안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전력망 설비 확충을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법, 그리고 해상풍력발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또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도 법사위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비롯한 3대 역사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능 문제 등을 사고판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일벌백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원들이 수능 관련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징계 요청과 수사기관 협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으로 쓰인 대체로 무해한 한국사의 식민지배를 옹호하고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김낙연 원장의 사임과 함께 심의위원들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덴마크와 스웨덴을 방문할 예정인 환경노동위원회 출장단에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노이 출장단이 국회 특사 자격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의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과 흔들리지 않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선진국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사회 갈등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과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등과 관련한 정책을 살펴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2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계엄 진심대 영구 집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렸던 탄핵 심판에서 마지막 변론을 했죠.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전혀 없었고요. 극우 세력에 대한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한 분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요. 대통령 본인의 솔직한 심경을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처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한다. 앞으로도 사적인 동기에 의해서 살지는 않는다.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 국민들한테 불편에 대해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는 좀 수긍이 갔고요. 하지만 비윤계에선 계엄의 정당성만을 밝힌 부분이 아쉬웠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고서는 사실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진지한 반성,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사과하는 것. 최소한 이거 세 개는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거의 대부분 보면 야당 탓 또는 본인에 대한 변명, 또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에 대한 이야기. 윤 대통령은 또 최후 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죠. 이를 두고도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치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다시 복귀되면 개헌을 다시 해서 국회를 다시 군대 동원해서 쳐들어가고 선관위, 헌법재판소, 사법기관 모두 폐쇄시키고 개헌해서 다시 영구 집권하겠다 그 말이에요. 11번의 변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종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어떤 결론을 맞게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국가 리스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이 열린 오늘 이 대표는 출석하면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검찰의 부당한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한편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체가 잘못된 기소이자 억지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기소가 된 사안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잘못된 기소이고 무리한 수사, 억지 꿰맞추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죄를 확신합니다만 대법원 판결이라면 더 이상의 정치 활동을 못 한다거나 그래지겠죠. 하지만 2심 판결인데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면서 이 대표가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추진한 것을 두고서 꼼수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은 1심 재판에서 일부 거짓말로 판명이 됐습니다. 위헌 심판 제청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고 노력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정말로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살려고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는 그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꼭 털어내고 가야 할 부분이라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사법 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지요. 이런 채로 대통령이 되겠다. 그건 개인의 리스크를 넘어서 국가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재판이 중지된다면 법을 지키고 살아온 수많은 국민들, 작은 실수로 처벌받고 불이익까지 겪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모두 바보가 되는 거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어에 나서면서도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뭐 조기 대선이니 아니니 이런 얘기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고요. 당에서의 입장은 경우의 수는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당의 입장에서는 실무적인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옵션 A든 옵션 B든 플랜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라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이 이르면 3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펼쳐질 전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어제 있었는데 평가가 극명히 갈렸습니다. 야당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했고 또 심판정을 좀 더럽혔다. 좀 아주 많이 나가는 그런 언사까지 썼는데요. 여당은 반대로 진정성이 전해졌다. 이런 평가 속에 아쉬웠다는 반응도 일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주목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조혜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 변론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끝났고 평의 과정에서 이제 재판관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떤 심경으로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재판관들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이 있느냐가 평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혼자서 아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진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시간도 거의 한 70분 가까이를 하셨고 거기서 본인이 이 계엄을 하게 된 목적, 취지는 상당 부분 실현이 된 것 같다. 뭐 다른 것보다도 국가 원수가 돼가지고 나라 형편을 보니까 너무 위태로운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그냥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계엄을 통해서 관심이 없던 국민들, 정치나 나라 살린 나라 일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도 관심 갖고 보게 됐고 알게 됐고 그것이 그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치를 비상 조치를 하게 된 그 목적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제 달성이 됐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담담히 뭐 욕심 부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이야기다 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뭐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재판관들에게는 비교적 좀 순하게 다가오지 않았겠는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마음을 이미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자기하고 생각이 틀리면 바로 튕겨 나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재판관들에게는 평의를 하고 나중에 최종 판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음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재판관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최후 변론이었다. 우선은 아마 이제 여당에서조차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조차도 좀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과를 했는데 그냥 진짜 의미 없는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 사과한다 할 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왜 무엇을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표명돼야 되는데 네. 그냥 불편하게 해드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죄송하다. 이거는 뭐 그냥 아주 그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한 사과를 했다고 봅니다. 사실 대통령이 그 변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뭐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었죠. 이번 그 단기적으로 그 당시에 무역업에 그 종사하셨던 분이나 또는 관광업 또 해외에 뭐 어떤 사업을 유치했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환율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 한 분 뵀더니 그분은 정말 정부를 상대로 손해 본 기업들이 집단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 네. 이런 얘기 할 정도인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든 게 좋은 일로 관심을 갖게 아니라 정말 힘들고 못 살게 했어서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정치마저 나라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던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변론 과정에서 있었던 나는 뭐 그 계몽 차원에서 했고 또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적도 없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한 적도 없고 등등 그러니까 그냥 그저 책임 회피하는 것에 일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지막에 제가 보기에 그 호소했던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그동안 못 느꼈던 이제 마지막 최후 진술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대통령직을 탄핵당하면 내려놓게 되는구나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다시 돌아가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비상계엄을 더 하지 않겠다든지 뭐 개헌을 해서 임기를 좀 줄일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뭐 얘기는 책임 총리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 약간의 협치 가능성에 대한 언급 등등을 약간 하면서 그 내가 그렇게 불안한 사람은 아니니까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는 했지만 제 보기에는 그런 얘기가 근본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 총리제 내치는 총리에게 이름을 하겠다 복귀했을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 그런 게 이제 헌재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좀 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예,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뭐 대통령 본인이 당장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수감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탄핵으로 직무가 이렇게 파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지만은 네. 온 나라가 사실은 홍역을 앓고 있고 그중에 또 헌법재판소도 큰 진통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본의 아니게 당사자로 지금 말려 들어가 가지고 네. 재판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큰 논란 속에 들어가고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우리 헌법학계의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거의 태두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분조차도 다음 개헌 때 헌법재판소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본인이 88년도 헌법재판소 만들 때 앞장서서 그 실무를 주도하셨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존립도 본의 아니게 지금 위기에 지금 빠져들어간 상황이어서 재판관들도 우리 헌법상의 미비한 점 때문에 뭐 줄 탄핵을 해도 그냥 이건 제동이 안 걸리고 그렇다고 또 행정부 쪽에서 그걸 국정 마비를 막을 수 있는 방어 수단도 없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 과정에서도 또 대행의 임명권, 그 대행에 대한 탄핵의 정족수, 뭐 숱한 헌법적 문제가 모르던 문제들이 막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거기에서 그냥 가운데 끼어가지고 아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이 헌법으로는 안 되겠다.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존립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을 손봐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서
그 임기까지 2년 반이 안 남았는데 네. 그것도 뭐 일부 드러낸다고 하면 사실 뭐 얼마 재직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까지 하고 한다면은 좀 맨날 말만 있고 실제로는 전혀 진척이 없던 헌법 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책임 총리제 같은 경우도 대통령 복귀하더라도 뭐 지난번처럼 그렇게 좀 독단적인 그런 국정 운영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내일 오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인용이 된다면 마은혁 이제 후보자도 구인 체제에 이제 합류하게 되는데 8명 중에 6명이냐, 9명 중에 6명이냐, 9명 중에 6명이면 3명이 반대해도 인용, 그러니까 파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형국이 크게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같은 파면이더라도 만장일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후폭풍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진숙 이제 그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4대 4로 갈려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때랑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선고 결과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글쎄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뭐 미리 제가 예단하는 게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다만 그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서로 갈라질 가능성은 있고요. 갈라진 걸 그대로 표출할 가능성, 그게 뭐 5대 3이든 4대 4든. 네. 그러나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일부 한두 분 정도가 이견이 있었던 걸 아는데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만장일치로 가자고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 내부에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용이 된다고 하면 전원 일치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임명이 될 내일 그 선고가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설사 이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면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이제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네. 그 임명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법제처 등 또 법제처나 관련 부처하고 절차적인 문제를 따져보겠다고 하면서 약간의 그 시간을 유보하는 형태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8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예. 근데 저는 뭐 그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큰 차이는 있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결과에는요. 네네. 내일 그 마은혁 후보자 그 결과가 이제 오전 중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이번 그 선고에는 그 헌법재판관 전체 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선고 결과는 좀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대부분 인용될 걸로 보는데 저는 생각처럼 인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11차례 변론 진행된 과정을 봐도 내가 재판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가지고 어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볼 때도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이고 변론이 전체적으로 미진합니다. 핵심이 내란죄인데 내란죄라고 단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그 심리가 안 된 상황에서 끝내버렸거든요. 그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뭐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막 엇갈리고 하는데도 그 다시 시간만 있다면 더 규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대질신문을 시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해서 그렇게 끝나버린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정황적으로 볼 때도 박근혜 대통령 때 8명 재판관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6명이 탄핵 인용, 2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네. 네, 대외적으로 이제 8대 0으로 이렇게 나왔었죠. 예, 네. 대외적으로 8대 0으로 나왔는데 내부적으로 2명이 반대한 걸로 저는 아는데 그때는 탄핵 분위기가 원사이드였습니다. 일방적이었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도 95%가 많이 나갈 땐 95% 탄핵 찬성이고 5%가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에도 그냥 촛불 물론 이제 그 탄핵 반대 집회도 있었지만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촛불 집회가 그냥 휩쓸었죠. 네. 뭐 그런 상황인데도 2명이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뭐 50% 가까이 오는
저 여론조사 결과도 이 여론조사 이야기하면 여론조사는 또 뭐 다른 예. 결과가 나오는 또 조사도 그래서 있어서. 그거는 뭐 또 공식적으로는 또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니까 하여튼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거리에 나가 보면은 탄핵 반대에 모이는 군중들의 숫자가 경찰 공식 집회를 근거로 하더라도 탄핵 찬성보다도 거의 10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8명 중에 6명이 나온다? 정황적으로 볼 때 그게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탄핵 찬반이 엇갈린다고 할 때 저는 만장일치로는 안 갈 것 같아요. 반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분들은 네. 설령 지난번에 4대4가 돼가지고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인용 쪽으로 섰다는 걸 분명히 소수 의견으로 밝힐 거고, 네. 물론 헌법 재판소법에도 소수 의견 밝히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이 나는 탄핵 그 인용 쪽이지만 결론이 기각적으로 나기 때문에 그냥 만장일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내가 기각적으로 섰게, 안 그럽니다 절대로 그분들은. 네네. 끝까지 나는 인용했다고 밝힐 거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장일치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용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장일치는 아닐 것 같다. 인용이 되더라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선고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3월 중순 하순경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 선고가 최종심이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인지, 현재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기도 합니다. 대법원도 뭐 서두를 거라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대체로 그 예상되는 게 3월 중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5월 초중순에 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2달 조금 더 남은 건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물론 뭐 저희는 2심 판결이 1심하고 다르게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의 경우 어떤 2심의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2심 판결이 한 3월 중하순쯤 나올 텐데, 중하순쯤 나오고 나면 남은 기간이 불과 2달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이 물리적으로 과연 가능할지, 물론 뭐 대법원이 무조건적으로 뭐 최우선적으로 다른 사건을 다 뒤로 한 채 그것만 하면 뭐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적 선택이라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있는데, 유력한 야당의 후보를 그런 식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대법원이 속도를 일부러 높이는 것이 그렇게 될지는 저는 약간은 그럴 가능성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조기 대선 시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 대법원 선고가 대선 한복판에서 최종심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네, 알겠습니다. 예.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대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나올 것 같다. 조기 대선 판결 시에, 그 전에. 예, 그 대선 선거일 전에, 이전에 며칠이 되든 간에 이전에 확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근데 유죄냐 무죄냐는 그거는 뭐 저는 전제하지 않고 유죄든 무죄든 만약에 대통령 가정해서 조기 대선이 있고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유죄 선고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며칠 차이로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거를 법원이 용인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정상적으로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했는데 할 수 없이 날짜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온갖 수법을 다 했는데 그 휘둘려가지고 끌려다니다가 법을 못 지키고 결국 그런 출마 자격도 없는 걸로 대법원이 최종 확정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출마해서 대통령 당선되도록 법원이 방조했다. 그 비난과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법원의 신뢰와 존립에 근본적인 그런 위협을 가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당선되니까 눈치 보네. 그 전까지 1심, 2심 다 유죄 나왔는데 그것도 뭐 100만 원만 그 선고 받아도 그 피선거 출마 못 하게 되는데 뭐 실형까지 받았는데 그걸 뒤집었다?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통령 그냥 됐다고 사면시켜 준 거다. 법원이 엿가락처럼 그냥 권력의 그냥 출선 거다라고 틀림없이 비판이 나올 겁니다. 그 둘 다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법원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죄를 내든 무죄를 내든 그 전에 그 부담을 탈피하기 위해서 선거 전에 그렇다고 뭐 며칠 전에 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니까 가급적 좀 빨리 하려고는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법적인 절차상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에서 해온 것처럼 이 대법원 재판도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할 수단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법원이 작심하고 결심하고 그걸 딱 끊어버리고 딱 그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변수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최종심이 조기 대선을 상정을 했을 경우에 조기 대선 전에 나올 것인지 또 후에 나올 것인지 그건 앞으로 이제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2월 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 명태균 이제 특검법을 본다면 단독 처리, 거부권 행사, 재표결 수순이 좀 현재로서는 점쳐지고 있습니다. 재표결 시점까지 간다면 탄핵 선고 이후라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국회에서 일단 과반수로 통과가 되겠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정부 측에게 그 재의결을 요구할 것 같고 재의결 돌아왔을 때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3분의 2가 그 국민의힘에서 일부 이탈이 나와서 재의결 절차가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태균 게이트가 특검법이 되면 국민의힘의 유력 이제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그 상당수 많은 그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조사를 받거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야당에서 재의결을 노린다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친한계 지난번 탄핵 소추 의결 때 했던 것처럼 친한계 이탈을 기대한다면은 이제 뭐 계산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려운 게 전선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전선이 있었고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탄핵 소추 의결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듯이 그런 관계였고 근데 지금은 그 한동훈 대표는 저서에서 자서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좀 그 화해 제스처를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는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서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 전선이 이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이 재현되기는 어려워서 만약에 재의결로 오게 되면은 가결되기 쉽지 않다. 두 분 다 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역시 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에는 이제 합의를 했는데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이 여전히 이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막판에 좀 극적으로 타결할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다 하나 쉽지 않습니다.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연금개혁 특위도 지금 1% 갖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 대체율을 44%냐 43% 갖고 왔는데 이거는 그래도 많이 좁혔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데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반도체 특별법은 노동시간 문제는 그 근로기준법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중요한 이슈들은 그냥 반도체 특별법에서 처리하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걸 정치 쟁점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나 또는 중도화 전략을 그렇지 않다. 노조 눈치 보는 거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타결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슈는 글쎄요. 이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강행해서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될지.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반도체 특별법을 거부권 쓰긴 좀 쉽지 않아 보일 것 같아요. 정부가.
네. 예, 근데 반면에 상법은 거부권을 하고 반도체 특별법은 대체로 그 어느 정도 그 일부 그 여당의 의견을 좀 수렴한 해서 야당이 통과만 시킨다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쓰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 타결 가능성 그리고 통과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에 달려 있는 거죠. 경제 성장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업들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 마음의 진정성을 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립 서비스로 그냥 징도표만 좀 노리고 하는 것인지 행동은 반대로 하고 행동은 민노총이 요구하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가면서 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될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게 아니고 자기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민노총이 반대하더라도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이건 해야 된다는 그런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은 쉽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반도체 특별법이 기업들이 만약에 기업들이 주 52시간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면 나머지 그냥 지원법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우리는 그걸 무시할 수가 어려울 것이고 네네.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고 상법 개정안은 뭐 기업들이 절대 뭐 타협의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외전 오늘 시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